미국의 소매 판매 실적이 예상외로 부진하고 주택 경기도 여전히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는 2.1% 떨어진 8,284를 기록해 8,300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이 막대한 부실 자산으로 허덕이던 금융 시스템의 고통스러운 조정 과정이 상당 부분 마무리돼 은행들의 대출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면서 금융 시스템이 치유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컴퓨터 칩 메이커인 인텔이 유럽연합으로부터 사상 최고액인 10억 6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EU 집행위는 인텔이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사 컴퓨터 칩을 사용하는 PC 제조업체들에게 수년간 리베이트를 지급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산을 지속해왔던 오펙이 원유 생산량을 9개월 만에 처음 늘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유가가 경기 회복 기대감에 배럴당 $50를 넘어서자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생산량을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앤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급락했습니다. 최근 랠리로 밸류에이션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4월 소매 판매가 예상 외 부진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여기에다 4월 주택 압류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다우는 2.1% 떨어진 8,284를 기록하면서 8,300선을 하회를 했고요. S&P 500 역시 900선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가 소매 판매 부진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지난달 20일 이후에 최악의 장이었다면서요? 예, 지금 이제 다우 지수 같은 경우 이번 오늘장 이제 장 마감했을 때 지금 시장에서 낙폭을 축소하지 못하면서 반등다운 반등 없이 계속적으로 하락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장 초반 발표를 했었던 4월 소매 판매 지수가 3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0.4포인트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우려감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지금 단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던 추세를 이어갔던 것으로 인해서 지금 피로감으로 인한 차익 매물 출현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우 지수 같은 경우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다우 지수의 일중 흐름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예, 다우 지수 이제 오늘 밤이 가장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일 이평선이 있는 이 부근 내외를 지지해줄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20일 이평선의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이유가 20일 이평선은 기관들이 많이 이러한 20일 이평선을 보고 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20일 이평선이 하위할 때는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다우지수 변변한 반등 없이 낙폭을 키우면서 장중 저가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다우지수의 일중 흐름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우지수 네. 장 초반 소매 지표 판매 발표와 함께 지수가 급락으로 시작하는 이후에 반등다운 반등 없이 계속적인 행보 장세를 보이면서 하락폭을 확대하는 모습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네, 무엇보다 다우가 크게 급락을 했던 데는 4월 소매 판매 지표가 좋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사실 예상치는 플러스였는데요. 마이너스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이제 4월 소매 판매 같은 경우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0.4% 정도 상승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예. 전문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마이너스 0.2%로 발표가 나면서 시장의 악재로 반영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이러한 것을 시발점으로 인해서 차익 매물들이 꾸준히 출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다른 지표인 기업 재고 같은 경우도 7개월 만에 이제 7개월째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우려감이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4월 주택 압류 신청도 전년비 32%나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주택 건설 업체인 비즈홈스 같은 경우도 큰 폭으로 하락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에 경제 지표가 바닥세에서 회복을 한다라고 보고 있었던 반면에 이번 주 들어서는 경제 회복은 아직까지 멀었다라는 게 가장 시장의 큰 내용이었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아직까지 경기 회복세를 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차익 매물 출회의 요건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비즈홈스의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제 지수의 하락을 견인했던 4월 주택 압류 신청이 전년비 32% 증가한 만큼 비즈홈스 같은 주택 건설업체 최대 업체인 비즈홈스는 이제 하락으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네. 결국은 지금 다우지수와 마찬가지로 오늘 장익은 계속적으로 음봉을 띄우면서 20일 이평선을 하회하면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네, 최악의 국면은 끝났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경기가 회복되진 않았다 하는 것들을 이제 4월 소매 판매 같은 지표들이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편 은행주가 크게 약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은행주들의 약세, 시티그룹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 6 내지 10% 안팎의 급락을 역시 했었는데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아무래도 이제 다우지수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던 것이 이제 금융주였었습니다. 지금 이제 어제도 말씀드린 거였는데 금융주가 다우지수가 횡보할 때 금융주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세 속에서 금융주들이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지금 이제 금융주들 계속적으로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먼저 이제 다우지수와 함께 주요 3대 은행의 지수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예, 다우지수 같은 경우 지금 어제 하락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보았을 때 다우지수 하락으로 장 마감하면서 20일 이평선을 하회하는 20일 이평선 내 부근에서의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지금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다우지수가 이렇게 횡보하는 국면에서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같은 대형 금융주들은 급등으로 장 움직임을 보여주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20일 이평선 내 부분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네. 결국은 지금 금융주들 저점을 높여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은 좀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로의 반전은 좀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우지수와 마찬가지로 다우지수가 20일 이평선 내에 머물러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요 금융주들 또한 20일 이평선 언저리 내 부근에서 하락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지금 이제 오늘 장에서 20일 이평선 있는 이 부근을 지지해줄지 여부와 함께 지금 시세 분출을 했던 이 언저리 부근에서의 기술적 반등이 나올지 여부를 다시금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금융주 흐름 또 전망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유럽 쪽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유럽 증시가 4월 연속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할 것 없이 모두 2% 이상 급락을 했었는데 이유가 뭐였는지요? 예, 이제 유럽 증시 이제 금융주 지수 하락과 마찬가지로 유럽 증시 또한 하락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지금 이제 유럽 증시가 장 마감하기 직전에 4월 주택 지표들이 발표가 나오면서 유럽 증시 또한 이제 하락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지금 이제 유럽 증시 같은 경우 시티 이제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 또한 시장의 악재로 반영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의 하락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 마이너스 2.12%, 프랑스도 마이너스 2.42%, 독일 같은 경우도 2.6%대의 급락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계속적인 악재들이 계속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결국 이런 유럽 증시의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계속적인 약세장으로의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우지수의 일봉 흐름 차트가 20일 이평선을 지지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유럽 증시 또한 다른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의 바클레이즈가 9% 하락한 것을 비롯해서 독일의 알리안츠가 8%, 네덜란드 ING가 10% 하락을 하면서 각 시장별 금융주가 지수의 하락을 견인했었는데요. 2년 후 영국 인플레이션이 1.2%로 예상이 되면서 GDP 성장률 또한 2년 후에야 2.5% 정도 올라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에서 4분기 인플레이션, 영국에서 나왔던 4분기 인플레이션 보고서에서 2년 후에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경기 회복 국면으로 돌아서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었습니다. 또한 지금 이런 흐름세 속에서 독일 정부 또한 배드뱅크를 승인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배드뱅크에 따른 안도감 또한 나오는 모습이지만 시장에서는 계속적인 약세장의 흐름이 이어져 나가면서 이런 흐름은 계속 이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세 속에서 결국 시장은 유가 저조한 실적에 여는 금융주가 지수의 하락을 계속적으로 견인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유럽 증시 또한 계속적인 약세장의 흐름은 이어져 나가겠지만 오늘 만약 다우지수가 상승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시장에서 유럽 증시 또한 호재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영국의 경기 회복이 더뎌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도 역시 유럽 증시의 어떤 약세를 이끈 요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전반적인 유럽도 역시 금융주가 좋지 못했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끝으로 국제유가 움직임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역시나 미국의 내수 부진 지표 안 좋은 것이 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이제 유가 같은 경우도 이제 사상 이제 9개월 만에 이제 증산을 하는 등 이제 유가들이 이제 시장의 악재로 돌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지만 유가가 장중 60불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60불대 내에서의 안착 여부는 좀 힘들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국 유가 같은 경우에 지금 장 마감을 이제 배럴당 83센트 떨어진 58.02달러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유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부근 내외에서의 움직임이 계속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만약 다우지수가 계속적으로 급락을 한다고 했을 경우 이제 시장에서 유가 또한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유동성 랠리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다우지수 또한
크게 급락을 지금은 논하기에는 오늘 장 움직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유가 움직임 또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달러화가 이제 강세로 반전하는 등 이런 것들이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네. 이제 다우지수의 차트 흐름을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다우지수 지금 이제 하락으로 장 마감하면서 20일 이평선 내 부근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 다우지수가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20일 이평선을 강하게 지지해 줬을 경우 시장에서는 다시금 유동성 랠리에 자금이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이 어떻게 이어져 나간지가 오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다우지수, 지금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만약 20일 이평선을 강하게 지지해 줬을 경우 유가 그리고 이제 다른 금융주들 또한 이제 지수의 상승을 같이 이루어져 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다우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시면서 시장을 조금 오늘 같은 경우 국내장 또한 관망을 하시면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장 또한 이제 옵션 만기일과 이제 옵션 만기일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 내일 다우지수가 급등을 했을 경우 우리나라 증시 또한 이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다우지수 오늘 가장 중요한 건 20일 이평선의 지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일 이평선이면 몇 포인트 정도 말씀하시는 건지? 예, 지금 이제 현재 20일 이평선이 있는 부분이 이제 8,200포인트대입니다. 지금 이제 8,200포인트대 내 부분 이제 어제 장 마감이 8,284포인트대 네.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 대략 여기서 1% 정도 하락으로 장 마감을 한다고 하면 국내 증시나 다른 아시아 증시 또한 시장에 안도감이 나올 수 있겠지만 만약 8,200선을 하이했을 경우 조금 시장에서 조금 더 추가적인 급락 속에서 지금 계속적인 약세장을 돌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 다우지수 8,200포인트가 무너진다고 했을 때 2차 지지 라인인 8,000포인트대 내 부분까지 하락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기 때문에 오늘 장이 좀 중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차 지지라인인 8,200선 부근 20일 이평선의 다우가 지지가 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증시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5월 1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이현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는 7월부터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기간 제한 규정이 2년이 아니라 4년으로 바뀌죠. 때문에 지금 사전 해고가 줄을 잇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가 비정규직법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게 지금 7월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 이런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데요. 늘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업 대란이 워낙에 심각한 상황이니까 2년을 4년으로 늘리면 비정규직들이 좀 더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유인데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어긋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이 오히려 비정규직들을 7월 이후에 고용하면 2년 대신에 4년 동안 쓸 수 있으니까 좀 더 저렴하게 노동력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현재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자르고 7월에 가서야 고용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법 시행 7월이니까 한 50여일을 남았는데요. 그 때문에 지금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가 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더 큰 문제는요. 법이 제대로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 지금 어떤 혼란이 발생할까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노동부가 4년 연장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지만 노동계뿐만이 아니라 여당인 한나라당도 이걸 통과시킬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보입니다. 이게 만약에 통과되지 않으면요, 그 혼란에 따른 피해도 역시 고스란히 비정규직들이 입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것이죠. 네, 테크니컬하게 뭐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한 그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어제 나온 4월 실업자 수 통계를 보니까 다소 개선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뭐 실업자 100만 명 시대는 안 오는 건지요? 그렇게 보기는 좀 약간 이른 전망일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숫자적으로는 그래프가 좀 꺾이긴 했는데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용이 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인턴이나 비정규직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들이 직장에서 나오게 되면 다시 실업자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네. 4월 고용 동향 실업자 수가 93만 3천 명으로 약간 꺾인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전월 대비 1만 9천 명 정도 감소가 했고요. 실업률도 3.8%로 전월 대비로 약간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게 9월에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로는 처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급락세가 일단 진정이 된 것은 좀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은 좀 괜찮아졌어도 질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일단 비경제 활동 인구라고 집계되는 걸 보면요. 쉬는 사람이나 아니면 일자리를 구하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얻었다고 해도요. 정부나 기업들이 인턴으로 뽑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6개월 아주 단기 취업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한시적인 일자리에 취업이 됐다면요. 6개월이 지나고 나면 이들이 다시 실업자로 집계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다시 이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 그렇죠. 그런 악순환이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취약한 구조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 외에도 청년 지금 실업률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이 고용시장, 일자리 질 문제는 계속해서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업만큼 또 심각한 것이 최근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원자재 가격인데요. 이 원자재 값이 오르게 되면은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도 안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유가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들여오는 기름값의 기준이 되는 것이 두바이유인데요. 예. 두바이유가 최근에 석 달 사이에 50%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종가를 보면 뭐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약간 하락하기는 했는데요. 58달러면 거의 60달러 육박하는 수준이고 지금 두바이유가 50% 오를 동안에 같은 기간 동안 85%나 급증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이 부담이 커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다른 원자재가도 같이 흔들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가가 오르고 있는 것은요. 실질적인 수요도 늘고 있지만 투기적인 수요도 가세를 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네. 있는데요. 지금 실질적인 수요라고 하면 경기 회복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업들이나 가정들의 수요가 늘어난 것 있겠고요. 아무래도 그다음에 중국이 아무래도 경기 부양을 워낙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또다시 수요가 많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기에 투기적 수요라고 하면요. 헤지펀드 같은 기관 투자가들이 수요가 가세를 하면서 좀 더 이 상승세를 부채질하는 것 아니냐 이런 구조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국 정부들이 글로벌 정부들이 전 세계적으로 워낙에 경기를 살리기 위한 수요를 많이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들이 또 다시 유가 시장에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면요. 가격대에 따라서 이렇게 전부 다른 영향대가 예상이 됩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요. 예. 지금 삼성경제연구소가 분석을 한 내용인데요. 네. 우리나라 기름값이 한 평균 65달러 정도만 돼도 우리나라에 상당히 유리하다. 왜냐하면 산유국들이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나라들의 우리나라의 수출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65에서 79달러 수준만 돼도 감내가 가능하지만 만약에 80달러를 넘어섰다. 이러면 득보다 실이 많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80달러를 넘어서면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게 되고요.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짐에 따라서 물가 불안도 또한 부채질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오르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불리하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유가 그 가격당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까지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환율 역시 기업들을, 특별히 수출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보니까 한국개발연구원이라고 하죠. KDI가 우리 수출 물량과 더불어서 단가 역시 급락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LG경제연구원도 이런 내용을 비슷한 내용을 먼저 내놓은 적이 있는데요. 예. 수출 내용을 분석하는 보고서들이 요즘에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요약을 하면요. 세계적인 불황으로 인해서 수출의 질과 양이 모두 좋지 않아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그 4개월간의 내용을 좀
분석을 해서 KDI가 내놓았는데요. 지금 수출 물량 같은 경우 15.5% 줄었고 수출 단가 14.3% 급락을 했습니다. 수출 단가가 이렇게 두 자릿수로 급락하는 경우는 IMF 때도 그랬고요. 또 IT 버블이 붕괴됐을 당시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단가와 함께 물량까지 이렇게 안 좋아지는 모습은 처음이다. 이렇게 KDI가 분석을 했는데요. 예. 이렇게 수출의 양과 질이 모두 악화된 데 대해서 LG경제연구원이 제시한 해결 방안은 그 내수 시장이 아주 큰 개도국들의 서비스 시장이나 아니면 소비재 시장의 진출을 한번 꾀해봐라 이런 해결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그것보다 뭐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래도 환율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겠죠. 네, 이렇게 원자재 값은 오르고 또 환율은 급락하면서 기업들도 큰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우리 서민들도 사정이 그렇게 나은 것은 아닙니다. 생필품 가격이 많이 올라서 지금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요. 특별히 어떤 항목들이 많이 올랐는지요? 예, 먹는 것들 그리고 학생들이 쓰는 항목들이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 올 들어서 1.8% 오른 데 그쳤습니다. 1.8%면 상당히 양호한 성적이거든요. 예. 한 3, 4% 정도가 넘어서야지 좀 물가가 불안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지금 항목별로 한번 보시면요. 네. 서민들하고 아무래도 직접 닿아 있는 부분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남자 학생복 같은 경우 6.8%, 여자 학생복 7.6%. 학교를 가기 위해서 학생복을 사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네. 6에서 7% 정도의 상승세를 견뎌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고요. 더 황당한 것은 고등학교 교과서 같은 경우이다. 14.5% 엄청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학생들 외에도 지금 서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택시요금 4.7% 올랐고요. 소주 6.9%로 소주 외에 주스나 콜라류도 많이 올랐는데요. 과일 주스 8.4% 올랐고 뭐 콜라 4.7%, 뭐 빙과류 4.8% 이렇게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주부들이 장보기가 좀 겁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고요. 정부 같은 경우는 전체 평균이 1.8%니까 좀 안정된 것 아니냐 이렇게 발표를 하더라도 실제 장에 가서는 이보다 훨씬 큰 상승률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실업도 지금 많이 늘고 있고 기업들도 어렵고 우리 서민들도 어렵습니다. 자, 계속해서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로 방향을 좀 틀어볼 텐데요. 어제 산은의 그 민유성 산업은행장이죠. 대기업의 그 부실 계열사를 산은에 매각할 경우에 프리미엄을 얹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같은 발언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구조조정 속도가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민유성 산업은행장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은행이 PEF 즉 사모투자펀드를 구성해서요 대기업 계열사를 사들이겠다 이래도 대기업들이 팔지 않겠다고 나와서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었었는데요. 네. 지금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이제 대기업들에게 한 두 가지 정도 혜택을 크게 줘서 전혀 대기업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팔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주겠다. 지금 민 행장이 말한 것은 최대 30%까지 제시했는데요. 네. 즉 헐값에 매각하지 않도록 하겠다. 후하게 값을 쳐줄 테니까 안심하고 매각을 해라. 예.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서 이제가 경제가 회복이 되면 산업은행이 다시 이 사들였던 기업들을 다시 팔 텐데 이때 사들였던 대기업에게 먼저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이런 내용을 말을 해서요. 그럼 대기업 같은 경우는 나중에 경제 사정이 좋아지면 팔았던 계열사를 사들일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또 팔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가능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두 가지 정도 혜택을 주니까요.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계열사를 좀 더 안심하고 팔 수 있게 됐고요.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구조조정을 좀 더 압박을 해서 효율적으로 기업들을 구조조정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대상이요 지금 이번에 재무구조가 나빠서 MOU를 맺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 7개 기업 외에 다른 대기업들도 팔고 싶으면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앞으로 구조조정 속도 약간 더 빨라질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는 입장은 뭐 가격 두둑하게 쳐줄게 일단 팔아봐 나중에 상황이 또 좋아지면 돌려줄 테니까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제 밖에 눈에 띄는 M&A 움직임이 어제 저녁에 하나 있었죠. 현대중공업이 현대상사를 사실상 인수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총 3곳이 인수 의향을 밝혔었는데요. 네. 이 중에서 현대중공업만 단독 응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 제대로 조달을 해서 외환은행이 제시하고 있는 한 2,500억에서 3,000억 원 정도를 낼 수 있으면 딜이 이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이번에 사들이면서 해외 사업에서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대중공업 외에도요. 지금 보험권 같은 경우 M&A 이슈가 또 굉장히
많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매물로 나온 금호생명과 녹십자생명 같은 경우 지난해부터 지금 추진을 해왔고 예. 이제 곧 결실을 맺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지금 매입자로서는 금융지주사 출범을 앞두고 있는 지금 SC제일은행이나 기업은행 같은 경우 보험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M&A가 더 활발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M&A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건 그래도 장이 그래도 기업들의 어떤 인식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방증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일단은 현대 상사를 인수하면서 해외 사업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현대중공업, 오늘 주가 흐름도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현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다우는 2.1% 떨어진 8,284를 기록하면서 8,300선 밑으로 내려갔고요. S&P 500 역시 2.7%가량 밀리면서 900선을 하회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역시 좀 강하긴 어려울 것으로 적어도 시초가는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우리 장 상황은 1시간 뒤 출발 센 증시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